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동대문 고객님이 몽땅 굿모닝입니다라고 인사 건네주셨는데 동대문은 서울에 있고 고흥은 전라남도고 사는 곳이 동대문이고요. 아마 고향이 고흥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어찌 못해요. 상상력이 똑같아요. 그렇게. 네, 거의 똑같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기존대로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또한 오는 14일, 그러니까 설 연휴까지 전국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300명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요. 집단 감염과 잠복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자영업자들, 특히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업종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영업 제한 연장이라면서 이에 항의해 문만 열고 사람은 받지 않는 개점 시위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좀 진행이 됐는데요. 정부 방침의 변화가 없을 경우 매장 영업을 실제로도 불사하겠다라면서 강경 기류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정부의 고민은 설 연휴를 무사히 이제 보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일단 그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유지한다. 뭐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가 일괄 규제 방식의 영업 제한은 좀 현실에 맞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검토한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거죠. 아마 그렇죠. 검토하려면 시간적 좀 그것도 부족할 뿐더러 지금 설 연휴를 바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글쎄요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은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좀 들어보면 네. 교회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를 완전 전면 금지하는 건 광주시 빼고는 없습니다. 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감염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업종별로 좀 달리 볼 수 있는데 무차별로 그냥 5인 이상 금지, 9시 이후 금지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시간적 지금 여유는 없습니다. 그걸 뭐 검토를 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봐달라는 취지가 또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괄 규제는 쉽죠. 네, 행정 입장에서는 빨리 할 수 있죠. 그리고 안을 짜기가 참 쉽죠. 네. 근데 핀셋 규제는 워낙 케이스가 이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뒤에 따라붙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되는데 왜 또 이건 안 되는데면서 뭐 할 때마다 논란이 계속 될 수가 이제 있어요. 그걸 지금 피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뭐 논란도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핀셋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러면 업종들별로 서로 간의 불만이 아마 중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또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전면 금지 계속 이어가는 걸로 발표가 나온 이후에 당국에서의 메시지가 근데 상황 조금 봐서 설 연휴 앞두고 조금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협조 좀 해줘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로 나가게 되면은 기대치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번만 조금 고비만 넘기면 혹시 좀 풀리지 않을까? 근데 그 기대치가 실망으로 돌아섰을 경우에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은 설 연휴가 오히려 대목일 수도 있고 이때 1시간 연장 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매출에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마저 또 이제 좌절되고 나니까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부분이 풀렸을 경우에 그것은 그러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전국적인 이동 자체가 좀 제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영업자 비대위에서 내놓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15일 이후에 영업손실 보상제에 대한 입장 조율해서 이제 그 기자회견 열어서 그 입장 내놓겠다 지금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당사자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거의 영업손실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를 한 거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이 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할 것이냐. 그렇죠. 이것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포인트일 것 이건 같습니다. 뭐 저는 이거는 좀 제 생각이긴 한데 이런 게 헌법 소원의 대상도 될 수가 있어요. 공권력의 침해나 불행사로 인해서 네.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헌법 네. 소원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뭐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비대위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헌법 재판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에 있는 건데 손해를 보고 못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서 슬금슬금 이제 뒤로 자꾸 이제 빼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당장 영업 제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소급 적용은 안 해준다고. 그럼 그 해봤자 도대체 뭐 하냐는 의미는 이야기 없죠. 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고 또 맞물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요. 7일로 예정돼 있었던 당정청 고위 이 협의회가 지금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취소가 되고 이거가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견이 있는 걸 이미 국민들마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조율과 맞물려서 그러면은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책임 있는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일요일에 전격 단행됐습니다. 인사 대상자는 4명이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거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또 김지영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춘천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대부분의 고위 간부가 유임이 됐는데 채널A 사건 연루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한동훈 검사장도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그간 공석이었던 대검 기조부장 결원을 충원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 차원의 최소 한도 규모의 인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두고 뭐 특히 야당 등을 중심으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추미애 2기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탄식을 내보냈다 이런 검찰과 언론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에서 윤석열 총장의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안이고 또 이번 인사안 자체도 발표 직전에 통보됐다라는 요지였습니다. 딱 두 마디 했다면서요, 윤석열 총장이. 네, 딱 두 마디.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네. 자리는 상당히 적어요. 4개면 뭐 검사장 자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4자리만 바꿨거나 유임을 했다면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이 자리를 하나씩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른바 빅3라고 하는 곳이 예전부터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국장, 옛날 중수부장이라 하던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이 3자리인데 그 3자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3자리 사람들은 차후에 검찰총장 후보군에 또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중요한 예컨대 심재철 검찰국장이 또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최근에 왜 중요하면 라임 사태 수사나 남부지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관련된 수사를 여의도 거기기 때문에 그 남부지검장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뭐 이른바 윤석열 총장이 봤을 때는 예전에 추미애 장관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허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감문다리 청님은 정치적 고려가 듬뿍 담긴 인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월성원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장을 그대로 유임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공격의 예봉을 꺾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사가 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이제 7월이면 끝나고 검찰총장의 교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총장 교체 이후에 이제 하반기 이제 그 대폭 인사를 예정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크게는 안 건드리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또 어떤 정무적 고려 이 두 가지가 좀 그 결합이 그래서 되죠.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뭐 완전 건드리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네. 상황.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대로 두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절충적인 어떤 인사다라고 평가가 지금 좀 지배적입니다. 뭐 다수의 이제 그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윤석열 패싱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패싱이라기보다는 인사 기조도 말할 게 없는 게 바뀐 게 없어요. 많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 인사 기준이 공판이나 이쪽을 좀 중시하고 특수나 기획통을 좀 줄인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뭐 검사장 인사에는 뭐 그게 반영될 여지도 적었을 뿐더러 이번 인사 자체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원래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있던 자리예요. 네. 나가면서 빈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게 충원했을 뿐이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봤을 때는 인사 이동 안 했다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국장 자리하고 남부지검장 자리 두 사람 자리를 바꾼 거기 때문에 맞바꾼 거죠. 맞바꾼 거죠. 그리고 뭐 저는 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윤석열 총장하고는 뭐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큰 폭의 인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굵직한 인사라고도 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전해진 게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그리고 소위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찰 참모진들 교체 또 검찰 내 핵심 보직자 교체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요구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취임하고 첫 인사를 하는데 이거를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럼 전격적으로 막 대수 인사를 내보내면 그것도 더 이상한 게 보일 수밖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일부 의견을 그러니까 대전지검장 유임 등을 반영을 하면서도 필요소 최소 한도로 논란을 좀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가 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앞서 전 장관이 해왔던 기조를 이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취임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앞선 전임 장관의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는 식으로 간다. 그걸 기대했고 그게 마치 그랬어야 마땅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맹비난하는데 아마도 초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 같고요. 네. 어떤 수사 지휘에 이제 몇 가지 어떤 문제점을 이제 계속 이제 그 지적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초점은 여기 있는 것 같고. 그 6월쯤이 되면 아마 이제 후임 검찰총장 인사 하마평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이제 검찰총장 인사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 이러면 같은데요. 5월 달부터도 아마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7월에 교체가 되고 바로 어떤 이어서 8월에 아마 그 검사장급 인사 아마도 초점은 여기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발적 매춘이었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신문 크림슨의 인용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법률학자와 역사학자들도 논문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술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간 학계 연구 성과도 상당히 무시한 그 논문이라는 건데 예를 조금 들어보면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코티 교수는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비참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라고 평했다고 하고요. 또 논문에 반박하는 저널을 준비 중인 교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램지어 교수의 제자 출신인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는 근거 자료가 부실하고 학문적 증거를 고려할 때 얼빠진 학술 작품이다라고 총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자가 얼빠진 서성 논문과 얼빠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네, 또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 학생회가 성명을 내고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고 이 성명에는 미국의 법대 학생 800여 명이 연서명했다고 합니다. 또 하버드대 학부 한인 유학생회 역시 램지어 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수 당사자는 논문에 대해서는 학생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특별히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연구를 더 진행할 의도는 없다,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은 결국은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그렇죠. 바로 잡힌다라고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법대잖아요. 로스쿨이면 이제 법학 논문입니다. 일부 역사적 법학 논문이면 이게 아마 태평양 전쟁에서 무슨 계약 이렇게 그게 계약이라고 아마 그런 측에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교수 램지 교수가.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법학 논문이 될 수가 없는 게 14세 정도, 15세, 16세 이런 어린 그 여성들이 무슨 계약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 논문을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기도 뭐하지만 법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또 이 교수가 그런 어떤 역사적 공부라든지 또 한국어는 뭐 전혀 몰라서 뭐 보지도 않았다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또 많이 보냈더라고요. 일본에 또 가깝게 그냥 논문을 그냥 좀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의 논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저희가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필 규정이라는 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이 따르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완료는 안 된 거고. 다만 하나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것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일본이 미국 내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몇 차례 이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지만 어떤 미국 정가에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학자 이런 사람들을 지일파 더 나아가서는 친일파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돈도 많이 뿌리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는 그럴 거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뭐 논문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썼고 했다라는 거는 뭐 제가 뭐 이 논문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경력만 봐도 어릴 때부터 일본에 지냈고요. 일본 관련된 그 많은 뭐 자기가 일본 어떤 학교의 학부 교수 뭐 이런 것도 했다고 본인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일본 정부가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수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접촉의 결과가 아니었나. 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이제 해외에서 그 소녀상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지역 사회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례들도 저희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좀 국제사회적인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사실 왜곡이나 역사 왜곡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단순히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을 떠나서 우리나라 역시도 그러면은 이런 일본의 전방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은 어차피 이제 이제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다.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이 있다. 복잡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